프랑스의 병원 진료실. 원망으로 가득한 눈빛의 젊은 여성이 온 몸을 떨며 오열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볼 뿐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요. 여성과 함께 온 남자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이러고도 당신이 의사라고 할 수 있어? 라며 울부짖습니다. 대체 이 젊은 프랑스 남녀는 어떤 일을 겪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나탈리예요.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에는 유명한 패션 회사와 럭셔리 브랜드가 많아요. 프랑스는 패션 산업이 매우 발달한 나라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디자이너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모범생이었던 저는 학교 미술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고,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미술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죠. 저는 학비와 용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대학 생활을 했어요. 이를 악물고 노력한 끝에 졸업과 동시에 꿈꾸던 패션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회사의 업무 강도는 높았고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밤을 새는 날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규 직원이었던 저는 프로젝트의 보조 역할을 수행했고 주로 원단과 자재 작업을 담당했어요. 늘 먼지가 많은 환경이었고 화학 약품 처리를 하는 고된 날도 많았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점점 프로젝트에 동참시켜주는 선배도 많아졌고 그런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회사에서 저를 응원해주는 남자친구 루카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회사에서 근무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와 권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직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거든요. 그 해에도 남자친구인 루카와 저는 같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검진 결과를 들으러 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저는 의사에게 말했어요. 담배를 핀 적도 없고 해로운 연기에 노출되지도 않았다고요. 의사는 제 직업이 무엇인지, 주로 어떤 환경에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저는 특수 화학물질을 사용한 원단 작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업무를 마치면 머리가 아프기는 했지만 별다른 증상은 없었다고 말했어요. 의사는 화학물질과 미세한 원단 가루가 장시간 호흡기에 침투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했어요. 오랜 시간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이라고요. 이미 암세포가 많이 퍼져 있어 수술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왜 수술을 할 수 없는 건지 물었어요. 의사는 이미 암이 폐 전체로 퍼져 수술이나 항암 치료는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제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고 저를 돌보지 않은 채 쉴 틈 없이 달려온 지난 날을 후회했어요. 몇 날 며칠을 제정신이 아닌 제게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저 혼자 이 고통을 견디게 하고 싶지 않으니 결혼을 하자고요. 저는 루카가 큰 충격에 이성을 잃은 것이라 생각했어요. 시한부인 저와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루카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지만 그의 인생을 희생시킬 수 없어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루카는 끝까지 저를 설득했고 큰 충격에 방황하는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결혼에 대한 동의를 하지 못한 채 시간은 흘렀고 루카는 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여행을 제안했어요. 엄마도 여행을 다녀오라며 저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삶에 대한 의욕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끝이 정해진 삶을 악착같이 이어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었거든요. 스스로를 방치하던 어느 날, 엄마가 저를 어릴 때부터 고생시켜서 암에 걸린 것 같아 미안하다며 우셨어요. 아이처럼 우는 엄마를 보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는 건 엄마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지막까지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는 루카가 제안했던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루카는 기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우리 둘 다 전혀 가본 적 없는 곳으로 떠나보자. 유럽을 벗어나 둘 다 가보지 못한 나라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카는 한국을 추천했어요. 그는 대학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썼던 한국 친구의 다정함과 요리 솜씨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저는 루카와 함께 떠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았기에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어두웠던 마음에 설레는 감정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저의 여행을 적극 지원해 주었어요.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가볼 만한 곳과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 주셨죠.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예전의 저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으로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긴 비행을 마친 루카와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인천공항의 깨끗한 시설에 놀랐어요. 동양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쾌적한 편의시설을 갖춘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친절한 공항 직원의 도움 덕분에 아픈 몸으로 낯선 나라에 왔다는 불안함을 잊을 수 있었어요. 최종 목적지인 서울에 도착한 루카와 저는 곧장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했어요. 루카가 여러 번 말했던 한국인의 다정함이 어떤 것인지 저도 느낄 수 있었죠. 그의 대학 친구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모두 친절한 것 같았어요.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안도감과 함께 배고픔이 느껴졌어요. 다른 나라에 왔다는 긴장감 때문인지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숙소까지 왔거든요. 저녁을 먹으러 나간 길, 화려한 도시의 밤거리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생동감 가득한 거리의 분위기에 들뜬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한국의 밤거리는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파리의 밤거리는 아주 지저분하고 소매치기와 강도를 조심해야 하거든요. 루카와 저는 긴장을 풀고 거리의 풍경을 즐겼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쪽으로 향하자 골목에는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길거리에는 떡볶이, 어묵, 호떡을 파는 상인들이 많았어요. 루카는 떡볶이를 먹으며 한국 친구의 요리보다 훨씬 맛있다며 웃었죠. 매콤하고 달콤한 먹거리를 먹으며 도시의 밤 분위기에 취했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사실도 잊은 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 날에는 피곤해서인지 루카와 저 둘 다 늦잠을 잤습니다. 숙소를 나설 때 벌써 점심이 지난 시간이었고 우리는 인사동에 가기로 했어요. 루카와 저는 한국의 전통 복장인 한복을 대여해서 입었어요. 한복 가게의 직원은 제 머리를 따아 전통 장식을 달아주었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걸으니 옛 왕족이 된 듯 즐거웠죠. 인사동 거리의 한옥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뒤에서 남자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는 루카가 말했던 대학 친구 김현우 씨였어요. 루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해보았는데 선뜻 우리를 만나러 온 것이었죠. 현우 씨는 우리에게 한국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프랑스 유학 시절 타지에서 외롭고 서러울 때 루카가 큰 힘이 되었다고요. 이렇게 돌려줄 기회가 있어서 기쁘다고 했어요. 제가 아픈 이후로 루카는 늘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 한박 웃음을 짓는 걸 보며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 씨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가니 한국의 전통 공예품이 가득했어요. 이곳에서 엄마에게 선물할 머리핀도 샀어요. 제 머리의 전통 장식과 가장 비슷한 모양을 골랐습니다. 엄마에게도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 같았어요. 점심에는 한정식을 먹으러 갔어요. 한국의 전통 술인 막걸리도 먹어보았는데 부드러운 단맛이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사이드 디시로 나온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서 추가 주문을 하는데 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사이드 디시도 돈을 내야 하는데 한국의 인심에 정말 놀랐어요. 인사동을 조금 더 둘러보다가 한옥 인테리어가 아주 멋진 전통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전통차와 궁중 간식을 찍은 사진을 감상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현우 씨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고, 제 병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현우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전혀 말기암 환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똑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친척이 있었는데 그분의 증상과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시한부 폐암 환자는 체력이 훨씬 떨어지고 기침을 많이 하는데 하루 종일 같이 다녀본 저는 폐암 말기 환자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폐암이 맞다고 하더라도 말기가 아닐 수도 있으니 의사 한 명의 말만 듣고 치료나 수술을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젊고 체력이 좋으니 수술이나 항암 치료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한국에 온 김에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한국은 의료 서비스가 매우 잘 되어 있고 비용도 저렴하니 꼭 가보라고 권유해 주었습니다. 루카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했습니다. 프랑스의 병원에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다고 했는데 헛된 기대감으로 한국의 병원을 찾았다가 더 나쁜 소식을 듣게 되면 이 여행을 다 망쳐버리는 건 아닐까 무서웠어요. 긴 상의 끝에 루카와 저는 한국의 병원에서 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를 만나 제가 폐암인 사실을 말하자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폐암이라고요? 나탈리 씨는 폐암이 아닌 간유리 음영 결절입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폐암 말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폐에 유리 파편이 퍼진 것처럼 결절이 번져 있어 암으로 오진될 수 있지만 악성 종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절이 심하고 범위가 넓어 암으로 오진한 게 아닌가 추측하더라고요. 나이가 젊을수록 세포의 성장과 전이가 빨라 결절이 비상식적으로 빨리 진행된 것 같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절도 오래 방치하면 폐암이 될 수 있어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폐암 말기가 아니라고요? 물론 의사는 꾸준히 검진을 받고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폐암 말기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몇 번이나 폐암이 아니냐고 물어보았고 그때마다 의사는 결절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루카와 저는 잠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병원을 나서는 길.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제 몸을 방치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일상을 즐기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 다짐했어요. 프랑스로 돌아온 루카와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으로 고마운 나라인 한국에 다시 방문했고 의사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의료진들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보답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전에 없던 안도와 만족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 관리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루카와 저는 현우 씨와 한국 의료진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한국 분들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어요. 제2의 고향인 한국. 고맙습니다. 폐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나탈리 씨는 한국 여행에서 제2의 인생을 선물 받고 루카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